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첩첩이 이어진 능선들 사이에 숨어든 조그만 암자. 그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그는 길석 바위 아래 놓인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를 발견했지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운명처럼 노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로 노스님은 아이에게 철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홀로 지내는 암자에서 아이에게 먹일 것을 구하지 못해 노스님은 사슴젖을 구해 먹이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노스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눈에 띄게 영특했어요. 5살도 채 되지 않아 그를 깨우치더니 이내 불경을 파고들며 노스님을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스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철곡은 마치 먹 앞에 종이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지요. 철곡은 공부를 하는 틈틈이 숲속을 뛰어다니며 산짐승들과 어울렸고 그 덕에 자연스럽게 몸을 단련하게 되었습니다. 암자는 마을에서 3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철곡에게 세상은 오직 노스님과 광활한 산, 그리고 그가 읽는 불경과 암자가 전부였지요. 그렇게 무탈하게 유년기를 보낸 철곡은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어 훤칠하게 성장했습니다. 철곡의 불법력은 이미 노스님을 뛰어넘어 나날이 노스님을 기쁘게 하였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초여름이었습니다. 철곡은 늘 하던 대로 지게를 찐 채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나섰어요. 오늘도 얼른 나무를 끝내놓고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불경에 대한 해석을 노스님께 여쭤봐야겠다. 철곡이 부지런히 발을 놀려 개울을 따라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녀린 음성의 목소리가 철곡의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아니, 대체 이것은 무슨 짐승의 소리지? 생전 이런 종류의 짐승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풀숲에 발바닥이 달라붙은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곡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울창하게 우거진 풀과 나무를 헤치며 들어가니 수심이 딱 적당하여 평소에도 철곡이 멱을 감는 곳으로 점 찍어두었던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인가? 세상에나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 풀숲 뒤에 숨어 개울을 관찰하던 철곡을 깜짝 놀라게 하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지요. 철곡이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하게 생긴 짐승이 개울에서 멱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몸집은 자신에 비해 비교적 작게 느껴져 아담해 보였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길쭉길쭉하면서도 여리여리하고 그러면서도 날렵해 보였습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 쪽에는 칠흑처럼 검고도 부드러워 보이는 검은 털이 길게 자라 있었지요. 흉곽 쪽에는 흡사 산봉우리를 닮은 불룩한 봉우리 2개가 솟아 탐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어떤 짐승이기에 저리도 괴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짐승이로구나. 철곡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멱을 감고 있는 그 짐승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튼실해 보이는 허벅지를 지나쳐 그 사타구니 쪽에는 자신이나 노스님에게는 달려있는 물건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해괴하고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조금 더 앞으로 다가서던 철곡이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 거긴 유시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짐승은 철곡을 발견하고는 산천이 찢길 듯한 높은 음성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지요. 짐승과 눈이 마주친 철곡이 아연실색의 얼굴을 하는 것도 잠시
그 짐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개울가에 놓여있는 돌멩이들을 집어들고는 닥치는 대로 철곡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풀숲에 숨어 어딜 훔쳐보는 게야, 이 육실얼놈아. 으악! 돌멩이에 머리를 맞아 크게 혹이 난 줄도 모르고 철곡은 너무 놀라 쏜살같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혼쭐이 난 채로 암자로 도망쳐온 철곡이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에게 달려가 구해 바쳤지요. 스님,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다 말고 생전 처음 보는 사납고도 괴이한 짐승을 만났지 뭐겠습니까? 그것들은 요사스럽게도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데다가 그 생김새가 우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이더냐?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거라. 철곡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이 목격했던 짐승의 생김새를 상세히 설명하자 그제야 노스님은 그것이 짐승이 아닌 멱을 감던 여자였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어이구, 세상에나 이럴 수가. 노스님은 탄식을 하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 짐승을 발견한 게냐? 네가 그만한 것이 천만다행 중에 다행이로구나. 부처님께서 돌보신 덕이다. 이놈아, 그 짐승에게 기가 빨리지 않고 이리 살아서 돌아왔으니 말이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노스님이 위로하자 철곡의 안색이 더욱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노스님은 앞으로 철곡이 돌을 닦는 데에 여자가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처음 본 철곡에게 잔뜩 겁을 주며 멀리할 것을 당부하였지요. 철거가 그 무서운 짐승들이 얼마나 흉포한지 너는 절대 모를 것이다. 그들은 우리 같은 중을 하도 많이 잡아먹은 요괴라. 우리와 생김새가 묘하게 비슷한 것이란다. 허나 너도 알다시피 그 짐승들은 머리털이 치렁치렁하고 또한 흉통에는 우리에게 없는 불룩한 것이 달려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기둥은 달려있지 않은 괴팍한 모습을 하고 있지. 스님, 또한 그 짐승들은 몸에 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랄까,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것만 같은 뽀얗고도 반들반들한 껍질 같은 느낌이었지 뭡니까? 제 몸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아무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게야. 앞으로도 나무를 하러 가거나 산에 수행을 하러 들어가다가 혹여 만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거라. 그 짐승들은 너를 발견하는 즉시 너의 모든 기력을 빼앗아 버릴 게야. 노스님의 말을 들은 철곡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 부처님 덕이라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헌데 문제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개울에서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을 목격한 날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철곡은 도무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곡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지요. 오랫동안 고요했던 호수의 돌멩이가 던져진 듯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던 평안한 시간과 명상으로 다져진 마음에 낯선 형상들이 뿌리내리고 철곡의 정신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지요. 책을 펴도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붓끝은 먹을 머금고 있었지만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는 대신 흐릿한 형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경 속의 심오한 가르침은 그저 허공에 맴돌 뿐 철곡의 머리와 마음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장막이 처진 그의 시야는 오로지 개울에서 보았던 짐승의 뽀얗고 가녀린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하얗던 살결, 봉긋하게 솟아있던 흉통, 그리고 반짝이는 검은 모질로 덮여있던 신비로운 곳까지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달콤한 환각처럼 철곡의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책을 덮어도 눈꺼풀을 감아보아도 그 형상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곡의 꿈속에서는 그 기이한 짐승이 밤마다 나타나 철곡을 괴롭혔어요.
요사스럽게도 그 짐승은 철곡을 유혹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가녀린 손끝을 철곡에게 펼쳐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철곡은 헤어나올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이 발견한 짐승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노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것이 흉폭한 짐승일까?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한 내 마음이 어찌 이리도 어지러운 것일까?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능력이 이미 내게 불이라도 내렸기 때문일까? 철곡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모양새로 철곡의 내면은 새로운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했지요. 이제 철곡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의 경건하고 고요한 수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 놓은 채 시름에 빠진 철곡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철곡을 불러 한거를 명했어요. 잔뜩 풀이 죽은 철곡이 가부좌를 틀고 면벽한 채 목이 터져라 독경을 해보았지만 머릿속엔 그 짐승의 뽀얗고 매끄러운 모습들만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면벽하고 굴경을 읊던 철곡은 펑펑 울면서 노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제게 아무래도 저에게 악귀가 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독경을 하여도 이미 저희 머릿속엔 그 짐승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개울가에서 본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철곡의 울부짖음을 본 노스님은 두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로 노스님은 철곡의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철곡의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노스님이 철곡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젠 내가 너를 속세로 보내 속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듯 싶구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몰라도 이미 깨달은 다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느냐. 자, 가거라. 가서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짐승을 네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다음 그렇게 속인들의 세상에서 지내보도록 하거라. 허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 그들은 혈단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니라. 항시 두 눈과 귀를 열고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리하여 노스님은 철곡에게 속인들의 옷을 입힌 후 그를 속세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과 두 사람만의 조촐한 송별식을 가진 철곡은 그렇게 암자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오게 되었지요. 한편 속세라 불리우던 산아래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철곡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바삐 살아가며 지내고 있었지요. 경단골이라는 한 마을에 뱃사공이었던 제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한 후 노를 이어잡은 처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염란으로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혈혈단신이 되었지만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였지만 서진산의 행랑집사로 일하고 있는 총각인 장산이와 눈이 맞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아직 연심을 고백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우선은 경단천 건너의 서진산의 논밭부터 이야기해야 하지요. 천석군 서진산의 논밭은 경단천 건너에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만 되었다 하면 집사인 장산이가 작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책정하여 서진사에게 보고해야 했지요. 그러려면 경단천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고 애초에 염란에게 마음이 있었던 장산이는 콕 집어 그녀의 배만 골라서 탔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지막 배로 경단천에 나그네 손님 둘을 실어 나른 뒤
염라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나루터 정박기둥에 자신의 배를 묶는데 경단천 건너에서 장산이가 두 팔을 벌린 채 염란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보시오, 염란처자. 나 좀 태워주시오. 염란이 배를 묶던 손을 멈춰 몸을 일으켜 보니 세상에나 후두두둑하며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를 어째? 점차 하늘은 어두워지고 빗줄기마저 거세지자 염라는 서둘러 배를 풀어 경단천이로 뛰었습니다. 줄기차게 노를 저어 경단천 건너에 장산이를 태워왔지요. 어이구, 고맙소, 염란처자. 내 작황을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이리는 줄도 모르고 그만. 염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상황이었고 가을비마저 더욱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기에 고개 넘어 서진산의 집까지 돌아갈 수 없었던 장사는 결국 나루터 옆 염란네 집으로 가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싹이 난 감자 몇 개를 삶아 보리밥과 곁들여 끼니를 해결한 두 사람은 호롱불을 켜둔 채로 벽에 기대 앉아 은은하게 들려오는 빗소리를 퍼싸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각자가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목이 메어 천장을 올려다보던 염라는 결국 긴 한숨 끝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장산의 말솜씨에 힘입어 염라는 점점 온몸이 나른해지고 있었어요. 낡은 흙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지요. 염라는 호롱불 심지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감자와 보리밥 냄새가 섞인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장사는 벽에 기대 앉아 호롱불빛의 그림자가 진 염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앉은 속눈썹이 참으로 어여뻐 보이던 참이었습니다. 아까 배를 태워줘. 참말로 고맙소. 당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란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장사는 염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봤지요. 뱃사공을 업으로 삼은 젊디 젊은 처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장사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쉽사리 손을 내밀지는 못했어요. 염라는 애꿎은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물을 가르며 배를 몰았기에 꽤나 고단하였지만 당산과 함께 있는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당산은 조용히 손을 뻗어 염란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듯한 미약한 접촉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이러시면. 당황하면서도 염란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쩐지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염란의 귓가에 장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서히 둘의 어깨가 맞닿았지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그들의 마음이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물에서 퍼올린 바가지 속 물처럼 깊고도 축축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염란과 장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내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곳으로 조용히 침잠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나눈 운우지정은 빗소리조차도 덮지 못할 만큼 무르익어만 갔지요. 서로를 탐닉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동창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혼인도 하기 전 초야를 치러낸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갔지요. 어느 날 저녁, 장산이는 염란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고 갔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에는 장산이 불쑥 찾아와 인절미와 엿을 건네주고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참,
매번 뭐 이런 걸 타. 제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늘 자신을 위해 군것질거리를 챙겨다 주는 장산이 너무도 고맙고 미안했어요. 다음에 꽃피는 봄, 염란의 자색은 더욱 살아나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올랐지요. 사랑에 빠진 처자는 하루가 다르게 화사함을 뿜어냈습니다. 밤새 봄비가 쏟아져 하늘이 우중충하고 강물에 물살이 불어 기세가 드센 참이었으나 봄의 기운은 물씬했습니다. 벚꽃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었고 산새들의 울음에 맞춰 산들바람이 선선하게 목덜미를 감아 염란을 적셨습니다. 오늘도 꽤 바쁘겠으나 힘을 내보자. 염란은 장산의 얼굴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홍조가 가득한 뺨을 비비며 그렇게 나루로 나가 도성객들을 실어 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룻배에 앉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왁자지껄 쓰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 저마다 제 자랑에 심취해 있었지요. 자신이 씨름판에 나가 장사를 몇 번 했네. 부상으로 따낸 황소가 자그마치 7마리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맞은편의 어깨가 떡하니 벌어진 장정은 자신이 쌀 2가마를 지고는 산비탈도 뛰어내려갔다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젊은이는 밭에 박혀있던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며 제 팔뚝을 드러내 힘자랑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만감에 젖어있는 한 젊은 사내가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세파에 잔뜩 시달린 모습으로 눈밑이 퀭한 것이 꽤나 사연이 많아 보였어요. 바로 노스님과 이별하고 암자에서 내려와 빠른 시일에 속세의 쓴맛과 여인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 철곡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그는 암자에서의 건장하던 모습을 모두 잃은 채 피골이 상접하여 쪽 흡사 기가 빨린 모습이었지요. 자, 이만 출발합니다. 꽉들 잡으셔요. 염란이 노로 강바닥을 밀며 배를 출발시키려는데 나루터 끄트머리에서 사내 셋이 소리를 치며 뛰어왔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염란의 눈살이 찌푸려졌지요. 바로 저작거리의 왈패들이었습니다.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닌다는 소문에 각종 투전판과 싸움판을 찾아다니며 말썽을 부리는 통에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염란이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모르는 척 배를 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을 태우지 않고 떠났다가는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무슨 난리를 피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염란은 하는 수 없이 배를 멈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이구, 이거 미안하네. 밤새 술을 퍼마셨는지 배에 오른 왈패들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왈패가 배를 출발하기 위해 노를 젓는 염란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지요. 우리 사공처자는 올해 나이가 몇인가?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고와 보이는데 어떠? 내 색시나 안 알려? 왈패가 능글맞은 웃음으로 추잡한 소리를 건넸으나 염란은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가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확 움켜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오? 사공의 아녀자라 하여 어찌 이리 희롱한단 말입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염란이 몸을 획 돌려 왈패를 쏘아보고는 철썩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헛주? 이 맹랑한 년 좀 보게. 내년 오늘 아주 임자 만난 줄 알거라. 뺨을 맞은 왈패는 대번에 눈을 희번득 뜨더니 염란의 머리채를 틀어지고는 배에서 끌어내렸지요. 우두머리가 내리자 나머지 두 왈패 역시 염란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잡고는 배에서 끌어내려 나루 옆에 숲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염란이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려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각혈하듯 처절히 울부짖었으나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은 없었지요. 황소를 타왔다던 씨름꾼도 쌀을 치고 산비탈을 내달렸다는 장사도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는 젊은 사내도
모두가 고개를 돌린 채로 먼 산만 바라보며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과 끌려간 옆난 쪽을 번갈아 바라보던 철곡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쳤지요. 아니, 댁들이 그러고도 사내들이여. 그리도 주둥이로 힘자랑들 하시더니만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들. 철곡은 배에서 뛰어내려 숲을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잡놈들, 어서 멈추지 못하겠느냐? 힘껏 고함을 지르며 달려간 철곡과 염난의 처절한 비명도 잠시 이윽고 요란스러운 난리통 끝에 숲을 뒤는 잠잠해지고 얼마 후 알패셋이 싱글거리는 낯으로 숲에서 어기적대며 기어나왔지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껄껄대는 웃음으로 대화하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윽고 치마는 찢어지고 옷구름도 풀어헤쳐진 몰골의 염난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풀에서 나와 힘겹게 배에 올랐지요. 우리가 오늘 사공처자 덕에 아주 거나하게 잘 대접받았으니 뱃삭은 두둑히 드려야지.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아내는 염난에게 왈패들은 낄낄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에 탄 채 염난을 못 본 채 하던 도성객들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패들을 저지하려다 흠씬 두들겨 맞은 철곡이 피떡으로 망가진 얼굴로 기어나와 배에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선생께서는 타지 마셔요. 염난이 거칠게 철곡을 밀어내며 닷줄을 풀고 노를 미는 것이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철곡이 자신 역시도 배를 타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올라서려 했지요. 배 떠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배를 타시지요. 기껏 왈패들에게 당하려는 것을 구해주려다가 흠씬 두들겨 맞기까지 하였는데 유일하게 염난을 도와주려던 자신만 놓고 배를 출발시키겠다니요. 대체 이것이 무슨 심보냐며 화를 내려던 철곡을 염난이 거세게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왈패들은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비웃었지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철곡이 소리쳤으나 다음 배를 타라 했습니다. 염난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매몰차게 말하고는 기어이 배를 밀어 강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나 이거야 원. 살다 별놈의 희한한 경우를 다 보는구먼. 속세라는 곳은 어쩜 이리도 광증이 도지는 곳이란 말인가? 철곡은 멍한 얼굴이 되어 어느덧 저만치 떠내려가는 배를 바라보며 허탈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간밤에 퍼부은 비 덕택에 강은 물살도 거셌고 수심도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늘 강 한복판에 큼지막한 칼바위가 드러나 보였지만 오늘은 물살 속에 잠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강 복판으로 잘만 이동하던 나룻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노를 쥐고 있던 염난의 표정이 한층 더 싸늘해졌지요. 거센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던 나룻배는 이윽고 칼바위를 세차게 들이박은 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급류에 휘말려 벼락 같은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지요. 허우적대며 살려달라 소리치는 아비규환이었으나 이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의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형체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배에 탔던 모두의 모습은 물에 잠겨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멀찍이서 그 지옥도를 보고 있던 철곡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물살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경단천 하류. 박살이 난 나룻배에서 살아난 사람은 염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기침을 하며 머금었던 물을 토해내고는 강변에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헤엄 실력만큼은 고을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그녀는 거친 급류 속에서도 용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자신을 욕보인 왈패들과 보고도 모른 척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도성객들에게
제 손으로 복수한 염난이었으나 사람을 해하였다는 마음에 그리고 소중한 정인을 두고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오열을 하면서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당산이 일하고 있는 서진 사내로 향했지요. 이런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은 장산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걸어 서진 사댁 대문 앞에 당도한 염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대문 밖으로 나온 장산이 염란의 몰골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염란아. 대체 이것이 어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야? 게다가 그 몰골은 또 무엇이고? 장산의 얼굴을 마주한 염란은 또다시 서름이 북받쳐 눈물을 쏟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장산에게 말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비참함, 자괴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몰아치고 있는 자신을 따스하게 안아주며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주리라 여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신의 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산의 표정이 너무도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지요. 장산은 울음범벅의 염란을 밀쳐내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놈도 아니고 자그마치 새 놈에게나 더럽혀진 몸으로 거기에다 이 손으로 사람까지 요절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게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까지 엮여서 관아에 끌려가라고? 네가 이 정도로 이기적인 여자인 줄은 미처 몰랐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도록 해.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직접 관아에 발구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쾅!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염라는 어리나간 얼굴로 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이 실제인가? 헛것을 들은 것은 아닌가 하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염란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염란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염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처럼 끈적이는 절망의 메아리만이 축축하게 염란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마치 텅 비어버린 우물처럼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지요. 장산의 냉정한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염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길로 대문 앞에서 몸을 돌린 염란은 길을 잃은 짐승처럼 오열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되었지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 한 군데 닿을 곳도 없이 염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길 뿐이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낯선 길을 한참 동안이나 걷고 있을 때 문득 그녀는 몽땅 다 내려놓고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아버지 따라서 갈래요. 혼자서는 이제 도무지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아버지.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어쩐지 익숙한 사내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강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구하려 했던 철곡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멍이 든 얼굴을 한 채로 강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염라는 그를 발견하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라? 어라라. 이보시오 당신 맞지요? 철곡은 염란을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아니 대체 꼬락서니가 이게 무슨... 안 그래도 그날 나만 놔두고 배를 떠난 당신에 대해 욕지기를 뱉다가 배가 부서지고 모두 물에 빠져 쓸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괜찮은 거요? 내 얼마나 걱정을 하였는지 아시오? 모두의 주검은 다 발견되었다고 떠들썩하던데 유일하게 처자의 주검만 없어졌다 하여 온 고을이 지금 찾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소? 내 외지인이기는 하나 도무지 처자에 대한 소식이 마음에 걸려 혹여나 뭔가 떠내려오진 않았을까 하여 이리 서성거리던 참이었지 뭡니까?
철국의 눈에는 염란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염란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염란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기, 괜찮소? 어째 눈빛 속에 오만 번뇌와 감정들이 들끓고 계신 것이 참말로 속세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얼굴이시오. 철국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염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줄곧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날 사실은. 염란이 입을 열고 무언가 말을 하려 할 때 철국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됐소이다. 그만두시오.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내 지금 당신 몰골을 보아하니 그냥 묻어두는 편이 낫겠소이다. 철국은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던 염란을 부축하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철국이 그녀를 데리고 강둑으로 걷자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는 물살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느덧 빗줄기가 거세지며 더욱 굵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쌓은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두 개의 깨진 조각이 만나 다시 하나로 맞춰지는 것처럼 그들은 말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시는 곳은 있으신가요? 염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천지 혼자인 몸인데 갈 곳이 어디 있겠소이까? 철국의 대답에 염란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갈 곳이 없네요. 실은 나는 깊은 산에서 나를 걷어준 노스님과 함께 수행을 하던 중이었소이다. 젊디 젊은 날 난생 처음으로 멱을 감던 여인을 보고는 그것이 여인인 줄도 몰라 괴이한 산짐승으로 오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자신을 훔쳐보는 것으로 알았던 여인에게 돌멩이 세례를 맞은 후 암자로 돌아오고 보니 웬걸 머릿속엔 그 여인의 나심만 떠오르는 것이었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는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했던 것이었나 보. 아무튼 그날의 경험이 결국 마귀처럼 나의 머리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통에 나는 속세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된 어떤 여자에게 속아 이리저리 이용만 당한 채로 몹쓸 경험을 한 뒤 모든 것을 잃은 참이었소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요. 마침 저도 비슷한 시기에 산속 개울에서 멱을 감다가 까까머리 젊은 중이 저를 훔쳐봤던 통에 냅다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염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설마 당신이? 어머? 혹시 그럼 그쪽이 그때 그 까까머리 중?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날의 일을 캐묻게 되었고, 결국 그때가 서로를 처음 만났던 신기한 인연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어쩜 이러한 우연과 질긴 인연이 다 있느냐며 한참이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하여 무일푼으로 이리저리 떠돌며 속세의 지옥 맛을 보느라 말라가던 차에 나를 속세로 보내주신 노스님을 볼 면목도 없고 하여 이승을 하직할 참으로 배를 타려 하였소. 배가 한복판에 당도하면 강으로 뛰어들 작정이었지. 헌데 그날 하필이면 처자를 도와준 나를 배에 태워주지 않는 바람에 그 다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그것이 나를 살려주려 일부러 그리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덕택의 목숨을 부지했소. 철국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하자 염란이 꾸벅 고개를 숙였지요. 아참, 그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네요.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신 분이셨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오. 그리고 나도 감사하오. 어찌되었든 처자께서도 내 목숨을 살리신 분이시오. 철국이 무안해하며 말했고 염란이 머쓱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각자가 서로를 구한 셈이 되었으니, 게다가 서로 갈 곳마저도 없는 처지이니 일단은 이 고을을 떠나볼까요? 저 역시 더는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곧 관아에 쫓길 몸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철곡이 고개를 돌려 염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염란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얼굴이 하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기에 철곡 역시도 피식 미소를 머금고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차츰차츰 힘이 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을의 경계에서 이웃마을로 이어지는 길목,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이내 저만큼까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름이 걷히며 비가 멎고 햇빛이 떠오르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보시게, 자네 방금 뭐라고 했는가? 첩을 드리겠다고? 이거, 내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자네 입에서 나올 단어치고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단어였다네. 첩이라 하였던가? 이 사람이 드디어 악처에게 시달리더니 실성을 한 게로군. 이보게나, 자네 그 소리도 듣지 못하였는가? 자고로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일 다음으로 힘든 일이라. 마음고생만 줄창나게 하게 되는 남자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하물며 그 똥마저도 흑빛이라지 않던가. 물론 그 말은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나는 지독하더라 한들 지금의 마누라가 아닌 여인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을 말이야. 자네도 알자는가.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 이것이 도대체가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내 바라지도 않네. 그저 사람 대접만이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도통 그런 맛이 없으니 내 집에 기어들어가도 낙이 없으니 원. 옛날 옛적 마을 어귀의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서 친후 사이로 보이는 장년의 두 선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백초씨로 선친으로부터 수월찮은 재산을 물려받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양반네였지요. 일찍이 적당한 집안의 여식과 약조된 혼례를 치르고 십수년을 산 터였습니다. 백초씨의 아내는 오방댁으로 박색을 겨우 벗어난 여인이었지요. 인물은 없었지만 새색시로 들어왔을 때는 그리도 곱고 어질게 굴던 마누라였는데 나이가 찰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 이제는 진작에 집안의 상전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려서는 십수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으면 되었지. 뭐 한다고 책 나부랭이는 들여다보고 있답니까? 당장 아궁이에 쓸어넣고 다른 살 길이나 좀 알아보든가 하셔요. 말이 초시지. 이름뿐인 양반 꼬리표가 밥이라도 먹여준답디까? 점심상을 물린 이후 슬그머니 책상머리에 앉으며 서책을 열자 그 모습을 본 오방댁의 불같은 호령이 백초씨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초씨는 과거를 본다는 변명으로 시간만 죽치고 있다가 변변찮은 벼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세였기에 오방댁의 서슬퍼런 잔소리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듯 제 아내 오방댁이 백초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니 백초씨는 연일 터져나오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영 죽을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봄세. 아니, 벌써 들어가는가? 이 사람 시간을 더 죽치고 있다가는 또 그놈의 도깨비 같은 여편네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나를 패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네. 사람 참 신세가 어찌 그리도 가냘프던가. 그래, 알겠네. 거 조심해서 들어가게나. 백초씨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친우에게 손짓했고 친우는 그런 백초씨를 세상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혀를 차며 배웅해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백초씨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과 서당 동문인 한친우에게서 서신이 당도한 것이었지요. 소시적에 막역했던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중마고우로 여기고 있었으나
장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져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게 된 친우였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닿은 연락이니 이것 참 반갑기 주지었구나 그래. 반가운 마음에 백초 씨가 서신을 펼쳐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친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 형식으로 백초 씨에게 남긴 일종의 유서였습니다. 백초 씨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보낸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았지요. 이복에나 백가, 그간 잘 지내셨는가? 이리 오래간만에 자네에게 연통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 부끄럽네만. 내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인 마당에 체면을 차려 무엇하겠는가? 건강도 좋지 않아 나는 곧 세상을 하직할 운명을 받아놓고 있으니 달리 부탁할 곳도 없어 이렇듯 염치불구 자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네.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쯤이면 필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부디 조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내 아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을 꼭 좀 들어주시게나. 그것은 오랜 기간 아내와 내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네. 친우의 마지막 부탁이라 여기고 꼭 들러주시게. 서신을 다 읽은 백초 씨는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건만 대체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그래. 백초 씨는 서신을 소중히 접어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그 길로 날짜를 잡아 친우의 집이 있는 오십리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백초 씨가 친우의 집에 당도하고 보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집안에는 줄줄이 이어진 어린 자식들이 자그마치 5이었습니다. 백초 씨가 흙담 넘어 살인문 밖에 당도하자 고생을 해서인지 폭삭 늙은 것만 같은 친우의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거야 원. 친우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친우의 아내를 따라 집안 마루에 앉으니 부엌에서 장성한 처자가 조촐한 술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얘야, 인사 올리거라. 아버지의 친의신 백초씨 어른이시다. 백초씨 어른, 여기는 우리 집의 맏딸입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소녀 순양이라 하옵니다. 제 어미의 부름에 자신을 순양이라 소개한 처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곱자 백초 씨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한창인 그 밭꽃 같은 얼굴에 자신의 아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사함이 묻어 있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만 백초 씨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은근슬쩍 백초 씨의 낯빛만 살펴보고 있던 친우의 아내가 대뜸 백초 씨의 옷자락을 덥석 붙들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떠나간 남편과 제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부디 제 여식을 초시 어른의 후첩으로 데려가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성하여 거리를 두었다고는 하나 한때는 절친했던 칭우의 여식을 어찌 첩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까? 백초 씨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허둥대자 친우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세가 형편없어 이대로는 남은 가족이 경을 치게 생긴 마당입니다. 그러하온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승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맏딸이 이 집안에서 출가회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자식들도 모조리 아사할 팔자를 타고났다 하지 뭐겠습니까? 딸아이의 타고난 성정이 집안에 들어올 운대의 흐름을 막는다나요? 아니, 그러하시다면 좋은 혼사처를 찾아 혼인을 시키시면 되실 일을 어찌 저 같은 자의 첩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제 딸아이는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몸입니다. 악독한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났지요. 집안도 보잘것없거니와 이러한 사연까지 있는 여식에게 어느 누가 혼담을 넣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신우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딸 순양이를 끌어안았고 순양 역시 수심 깊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소녀의 사연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겠사옵니다. 이윽고 순양이 제 어미를 대신하여 기나긴 사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요. 동생들을 업고 안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집 저 집 품삯시를 받아다가 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받치며 논이며 돌아다니던 순양은 온몸이 부서져라 발발 쏘다니며 일하여도 스스로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착실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런 순양이가 17 되던 해에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양 어미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자신이 맏딸이 이토록 고생만 한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 시집 가기 전날 순양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양아, 내 어미가 되어 참으로 그간 너에게는 못할 짓만 시키고 살았구나. 이제 이 집에서 일하던 기억일랑 말끔하게 있고 그 집으로 시집간 너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지내거라. 시댁 쪽은 식구도 단출하다 허니 순양이 네가 지금처럼 땀 뻘뻘 흘리며 지낼 일도 별로 없을 게다. 가서 끼니 거를 걱정 없이 2다리 쭉 뻗고 자는 게야 알겠지? 그날 밤 순양 어미는 순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날이 밝고 순양이 제 어미에게 큰절을 올린 후 시집이라고 찾아간 뒤 몇 밤을 지내보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첫날부터 순양은 실타래가 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의 분위기가 간밤 제 어미가 해준 말과는 사정이 너무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성원이라고는 신랑과 시어머니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요. 지독한 복병 중에 복병이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가 외인이 되었다던 그놈의 시누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 성질머리로 보건대 시집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박을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슬아의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상이며 행실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었지요. 시집간 첫날부터 일 하나 손대지 않고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순양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오늘 저녁에는 아가 내가 쑤어준 메밀묵을 한번 맛보고 싶구나. 얼른 광에 들어가서 메밀 한 대빵만 퍼와서는 절구질해 놓거라. 올케 가기 전에 부엌에서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절구제 끝나면 우리 복만이 좀 업어서 재워줘. 알겠지? 이놈의 시어미와 시누이는 새며느리의 몸이 2-3개는 되는 줄 아는지 순양이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순양이는 그 혹독한 시집살이에도 거역할 생각 하나 없이 네 어머님, 네 형님 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럼에도 순양은 언짢은 기색 한 번 없이 그들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처리해냈습니다. 물론 순양도 속마음으로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어디 편히 먹고 자는 요행수가 들 수 있겠어. 일거리가 끊어지면 순양이 팔자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선 자신의 종아리가 붓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에 매진하곤 했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어째 시어미보다 순양이를 더 부려먹는 쪽은 시누이였습니다. 성미가 졌다위니 시집에서 한 달도 못 견디고 소박을 맞고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이 시누이가 시키는 시집살이가 순양이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지요. 이쁘지도 않은 제 손발을 뒀다가 어디에 쓰려는지 시누이는 순양이만 보면 일감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쟁이 빨아내라, 내 옷 개어내라, 내 버선 빨아더라, 내 고쟁이 빨아내라. 이것들을 해치우고 나면 동치미 담아와라, 쑥 뜯어와 쑥 떡해라, 전 부쳐라. 그뿐이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애가 싼 배설물을 치워놓으라, 기저귀를 빨아두어라, 피곤하니 내 등 좀 두드려보라,
원삭신이 쑤시니 어깨도 주물러라. 이건 도대체가 시집살이인지 신의, 직속 몸종으로 들어선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순양이를 못 살게구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렇게 고난의 낮 시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나면 이어지는 밤 시간이 또 순양이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치지도 않고 왕성한 이 한 살 아래의 신랑이라는 인간이 단 하룻밤조차도 걸을 생각이 없이 순양이를 쓰러뜨리고는 옷구름을 벗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그냥 자면 아니 될까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시오? 자고로 부부의 덕목 중 하나인 후사를 도모하는 것에 어디 게을리할 수가 있겠소? 잔말 말고 그저 잠자코 계셔보시오, 좀! 무심하기 이를 데 없는 서방은 순양이 하루 종일 일거리에 시달리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순양이를 이리 눕히고 저리 뒤집고 하며 신나게 제 회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딱 한 번이라면 그나마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참아내었겠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요. 전생에 수총각으로 늙어 죽은 귀신이라도 쓰인 것인지 실컷 코를 골아대며 잠들었다가도 눈만 뜨면 또 잔뜩 달아올라서는 그 짓이었습니다. 한창 무르익은 과실의 농익은 맛을 아는 장년의 안악이었다면 이는 축복할 일이었지만 아직 운우지정의 참맛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기만 한 새색시 순양에게는 이 정신 나간 밤의 고문이 보통 심각한 고역이 아니었지요. 피곤이 쌓여가던 순양의 눈밑은 어느새 시커멓게 숯검댕을 바른 것 같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창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닭 소리에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부엌에 나가려는 순양이의 팔을 남편이 또 잡아당겨 끌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순양이 맥없이 그 용두지를 다 받아주고 나니 아침부터 늦장을 부린다며 시어머니한테 거나하게 호통을 들어버렸습니다. 혼인하여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나 힘이 드는 일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집에 보낸 것일까?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며 앉을 틈도 없이 일하던 순양이 중얼거렸어요. 몸이라도 좀 이어 쉬어야 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달라붙는 남편의 밤 시중에 탈탈 시달리는 것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양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무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만 와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혼수를 적게 해가지고 왔다며 자나깨나 궁시렁거리지를 않나? 배워먹지 못한 몰락 양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러한지 본 데가 없다는 심한 소리에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기를 다 빼어먹어 아들이 기운이 없다는 둥 음식 솜씨나 일솜씨가 형편없다느니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도대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던 찰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갔던 순양의 귀에 동네 안악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엿듣게 된 순양의 얼굴에 아주 오래간만에 피어나는 회심의 미소가 번뜩였지요.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해진 순양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어머님, 방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동네 여편네들하고 한판 거나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주눅이 들어있던 순양답지 않게 어쩐지 의기양양한 그녀의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글쎄 있지요? 형님이 시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난 거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기거하는 것이라 했더니 모두가 배를 잡고 끄끄대며 웃지를 않겠어요? 시어미와 시누이가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본순양이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딸 복만이가 글쎄, 제 아버지는 하나도 닮지 않고, 저기 어디냐? 형님네 시집마을 뒷산 남자의 땡중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야말로 뺐었다며 시도득질은 못한다고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번듯한 양반 가문의 우리 시누이는 절대로 그런 해괴한 일을 벌여 시댁에서 소박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대들고는 마구 싸웠지 뭔가요. 참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가요? 이놈의 여편네들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을 칠 소리나 쫑알거리다니. 정말이지 대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조선천지 어디에 이토록 지체 높은 양반댁 만화님이셨던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래? 족보도 없는 땡중이랑 눈이 맞아서는 혼의 자식을 낳았다가 소박을 맞았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헛소문을 믿고 조잘대다니요. 대놓고 들으라는 듯 빈정대며 말하는 순양의 말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불그락부르락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기고만장하던 시누이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가 된 모양새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콧김을 푹푹 내쉬더니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제 방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집안의 치부를 들킨 시어머니는 그 길로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두둑한 전대를 쥐어주고는 순양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나긴 사연을 모두 전해들은 백초 씨가 측은한 눈빛으로 순양이를 바라보았고 순양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독한 마음뿐입니다. 언감생심 번듯한 재치 같은 것에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제가 이 집안에서 출가외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제 동생과 어머니의 안위가 위험하다 하니 그것만 막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아버님의 내치누셨던 백초씨님 뿐입니다. 부디 저를 후첩으로 들여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사, 아니 사달인지. 백초 씨는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억누르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첩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드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지엄한 사대부간 맺어놓은 친우의 유언이라는 막중한 핑계를 가져다 대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자신의 마누라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였습니다. 내 본디 사대부의 지엄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선비요나 사정이 이처럼 딱하게 되었다 하니 별 수가 없을 것만 같군요. 친우의 여식을 첩실로 드리는 모양새가 심히 좋아 보이지는 않다하나 첩이라 하여도 내 본처 못지않게 호강시키며 결코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힘쓸 터이니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우의 아내의 융숭한 배웅을 받으며 순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저만한 이유로 오늘부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안식구이니 이 임자는 기탄 없이 잘 좀 대해주시구려. 형님,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못하자는 광대 노름판입니까? 친우의 문상을 가겠다던 양반이 하라는 조문은 안 하고 망자의 여식을 첩실로 삼겠다며 데려오다니요. 당신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첩을 드리겠다고요? 안 씻고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안 씻고지요?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백초 씨의 아내 오방댁은 불꽃이 뿜어져 나올 기세로 백초 씨와 순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초 씨의 예상대로 오랜 친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말에 그리고 비록 이름만 남은 양인 가문이지만 사대부간의 인의가 양반에게 어떠한 가치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오방댁은 차마 순양을 당장 내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만 어쨌든 순양을 받아들이긴 해야 했던 입장이었지요. 그리하여 백초 씨네 집 안방은 억세고 심통이 절절 끓는 본처 오방댁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하고 가냘프지만
기나긴 고생 끝에 각성하여 성깔머리가 튀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첩순양이 행랑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두 방 가운데 있는 사랑방엔 백초 씨가 자리 잡아서는 기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두 사람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을 중화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방댁은 자기 소나기에 쥐고 살던 남편을 졸지에 새파란 첩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심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하였고, 순양이는 순양이대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실정이라 죽어도 제 본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배수이진 앞에 놓인 처지였기에 더욱 백초 씨를 붙잡고 앙큼하게 매달렸지요. 박색에 가까운 제 마누라에게 쥐어 살던 백초 씨는 젊고 어여쁜 순양의 알랑방귀와 끔찍한 애교에 껌뻑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내쫓기기 전 시집에서 어찌나 험한 꼴을 당해왔던지 순양은 착하고 싹싹하면서도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노비처럼 일하던 신세에서 벗어난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백초 씨는 인생의 처음으로 달콤한 운우지정의 맛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첩 순양이와 백초 씨의 사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자 자연히 본처 오방댁과 순양의 관계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범과 용처럼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하여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형님, 또 무슨 연유로 그리 억지를 부리셔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인연이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려 부라리길? 2년 전연 하지 마셔요. 형님, 격조가 떨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처의 호랑이 같은 성질에 어느 정도의 잡음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앙숙이 될 줄은 백초 씨도 몰랐던 것이지요. 언젠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친우가 자신에게 조언해주던 충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히 친밀히 지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나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자 백초 씨는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자신이 꿈에 그리던 두 여인과 한 집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양이의 행랑채로 건너가 합방이라도 한다 치면 그 다음날 본처 오방댁의 바가지가 평소의 곱절은 더해져 사정없이 때려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한 백초 씨는 어느 날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의 간격을 두고 본처와 첩의 방으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으로는 이러한 3일 주기로 각각 분별 없이 공평한 사랑을 할 터이니 이제 제발 그만들 좀 싸우시고 이 규율대로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오들. 아시겠소이까? 이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소이다. 안 그래도 아웅다웅 서로 간에 불만이 쌓인 판국인데 백초 씨 본인이 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이 백초 씨라는 인간이 제 본처의 안방으로 들 날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마치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갈 양반 마냥 콜록콜록 고부륙내에 으실으실 몸살이 왔다며 잔뜩 달아있던 본처의 마음에 초를 치고 있었으니 본처 오방댁의 불만이 개운하게 가실 리가 없었습니다. 본처가 부엌에서 민물을 하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채까지 건너오는 날에는 백초 씨도 어쩔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본처에게 올라가 껍죽껍죽 흉내만 내고는 오방댁 마음의 불만 지피고 쓰러져 잠든 척을 하였지요. 아니, 이보세요. 벌써 끝난 겁니까? 아, 여보. 오방댁의 시퍼런 고함에도 백초 씨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꿋꿋하게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사실 백초 씨도 할 말은 있었던 것이 그간 이 악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참이라 오방댁의 얼굴만 봐도 찔끔 숨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아온 지가 벌써 몇 해던가요. 주눅이 들대로 들어 도저히 제 본처와는 운우지정의 흥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열만 잔뜩 올려놓고 쓰러지는 백초 씨의 행보 탓에 오방댁은 터지는 분통을 고스란히 후첩순양에게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나를 능멸할 셈이야? 대체 내 건 왜 빨지 않은 게야? 아침부터 빨랫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개울가로 갔다 온 순양에게 오방댁이 살벌한 표정을 하며 따지고 들었지요. 양손을 허리에 걸친 채 눈을 부릅뜨고 씩씩대는 오방댁을 바라보며 빨랫감, 광주리를 내려놓은 순양이가 콧방귀를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집에 노비로 들어온 몸종이 아닙니다. 엄연히 지아비가 허락한 후첩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인 대접은 그만둬 주시지요. 형님 솟구시며 버선이며 형님 고쟁이는 형님이 직접 빠셔요. 아주 집안일로 이래라 저래라 몸종 취급하며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간 당할 만큼 당한 처지라 더 이상 장단을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여리여리하기만 한 가냘픈 외견의 순양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악독한 시집에서 버텨온 잔뼈가 굵은 몸. 본처 오방댁에게 형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매사에 한치도 수그러들지 않는 강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초 씨가 모처럼 마을에 들어선 장터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순양과 합방하기로 정해둔 날이었지요. 헌데 첩과의 합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웃음꽃을 띠며 달려가던 백초 씨가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식사도 거르고는 방 안에 들어누운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본처 오방댁의 속이 구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밤이거늘 백초 씨 저 인간이 아프다고 제 방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기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보, 여기 꿀물을 타왔으니 이것 좀 들고 기운 차리셔요. 오방댁이 꿀물을 소반에 담아 사랑방에 들어가니 백초 씨는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휴, 이거야 원. 곱불기가 이리도 심하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답니까? 아무튼 오늘은 딴 생각일랑 일절 마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구려. 그럼 소첩은 이만 건너가 볼 터이니 푹 쉬셔요. 오방댁은 백초 씨에게 밤인사를 건넨 뒤 안방으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발을 뻗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다던 백초 씨가 슬며시 눈꺼풀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어디 보자. 불이. 오커니, 이제 꺼졌구만. 안방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자마자 백초 씨는 까치발을 세워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순양이 웃으며 백초 씨를 맞이했지요. 창밖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치고 호롱불을 켠 채로 장터에서 사온 놀이개와 밥가분을 순양에게 건네고 깨역과 땅콩을 함께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 이리도 소첩을 중히 여겨주시니 소첩은 참으로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지경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내 당연히 자네의 일을 허투루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 본처의 악다구니에 마음이 다칠까 늘 그것이 걱정이구먼. 그럴 리가요. 나리께서 이리도 제게 온 사랑을 다 주시는 거려? 그런 것을 느낄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순양은 일찍이 백초 씨가 맛본 적 없는 화사한 웃음을 머금으며 그의 팔을 붙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웃음 앞에 백초 씨의 혼이 물에 탄 꿀처럼 뭉근히 녹아내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초 씨는 당장에 순양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사랑을 증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차게 달아오른 백초 씨는 순양이 두 번이나 까무러치도록 온 힘을 쏟아 내 성병력이 몰아치는 양기의 힘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백초 씨가 호강에 겨워 지내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산 너머의 잔치집에 들렀다가 거나하게 곡주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나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오방댁과 순양이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죽이네 살리네 소리치며 대판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백초 씨가 달려들어 당장에 두 사람을 떼어놓자 오방댁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구나. 이대로 가만두었다가는 필시 언제라도 경을 치기 딱 좋을 정도로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평소와는 다른 심상찮음을 느낀 백초 씨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없는 사이 또 순양이를 해코지 할 것이 뻔하다 여기고는 순양의 따귀를 찰싹 갈기며 그녀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이것이 대체 무슨 못된 짓거리더냐? 참으로 무엄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였다. 내 너의 아비를 보아 그간 너를 어여삐 여겨주었다 하여 이리도 천지분간을 몰수하려는 게야? 후첩의 자리로 들어와 본처에게 이 무슨 되어 먹지 못한 행동인가? 내 오늘 이 배은망덕한 년을 당장에 치도곤을 놓아 혼주를 내줄 테다. 어서 썩 따라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백초 씨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망한 표정이 된 순양을 끌고는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가축 마냥 백초 씨의 기세가 사리등등하였기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방댁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엄맘마? 이것이 지금 어찌된 일인게야? 지금 매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저 양반이 지금 내 편을 들고서 저 망할 계집을 족치겠다고 끌고 간 것이 맞다는 것인가? 오방댁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초 씨가 자신의 편을 들고 저토록 발벗고 노여움을 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방댁은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분노로 온몸이 옥신댔지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동안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한 답답하기만 하던 남편이 아주 오래간만에 제 노릇을 해내는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뜻하게 발걸음을 놀려대야의 물을 한가득 받았지요. 하여간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늘 밤엔 저 양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야 하겠는걸? 오래간만에 이거 실력 발휘 좀 해보아야 하겠어? 순양의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힌 얼굴을 세수하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질하며 중얼거렸지요. 그간 오지게도 저 거머리 같은 년에게 빨려먹은 모양이지? 이제 슬슬 만정이 떨어진 모양인가벼? 아차, 내 이럴 것이 아니지? 고년이 곡소리를 내는 꼴을 아니 볼 수야 있는가? 순양이 치도곤을 두드려 맞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던 오방댁이 왼수 죽는 꼴을 보려고 행랑채로 가 절구통에 올라서 들창문 틈으로 방안을 몰래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행랑채 안을 들여다보던 오방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당장이라도 혼쭐을 낼 것처럼 순양의 멱살을 틀어지고 들어간 백초 씨와 순양이 그야말로 태초의 모습으로 한데 엉켜서는 찰싹 달라붙어 구름을 몰고 와 요란한 비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으리, 아까는 너무 심하셨사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지. 다짜고짜 따기까지 때리시다니요. 소첩 하마터면 정말로 나으리께서 제게 꾸지람을 주시는 줄로만 알고 염통이 떨어져 나갈 뻔했지 뭡니까? 그 무슨 되도 않는 소리신가. 내 자네에게 어찌 그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던가. 처가 자네를 하도 못살게도구니 그 앞에서 체면이나 차려주려 그러한 것이오. 많이 아프셨소? 내 그 아픔의 몇 곱절로 기분 좋게 해드리리다. 어머머, 나으리. 소첩 오히려 나으리의 천둥벼락 같은 박력에 그만 더욱 새빨간 춘심이 동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나리께서 소첩의 이 불덩어리 같은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꼴불견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방댁의 머릿속이 등잔유라도 뿌린 듯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꼬락서니를 목격한 오방댁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옥황상제 계신 곳까지 닿을 지경이었지요.
에라이 이 썩어 죽을 것들아. 내 오늘은 기필코 너희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방댁은 밟고 서 있던 절구통에 절구꽁이를 집어들고 들창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쏜살처럼 방 안으로 달려들어 백초 씨의 하초를 겨냥하여 들이닥쳤지요. 그 누구도 폭주한 오방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요란하게 펼쳐지고 둔탁한 절구꽁이 휘둘리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너머로는 백초 씨의 까무러치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온 고을에 넘치다 못해 저작거리까지 흘러들어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